2025년 6월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생명보험 역사는 간혹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 시장이 먼저 확대가 되고 단체보험 시장에서 이제 1970년대 개인보험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생명보험 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험 시장도 단체 보험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가 틀렸나요? 그죠? 단체 보험 시장이 아니라 개인 보험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977년에는 생명보험에서 자산 규모, 수익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번 80년대 생명보험은 고도 성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산업이 커지는 생명보험 시장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개인보험이 먼저가 아니라 단체보험이 먼저고 60년대 이제 단체보험 그리고 70년대 개인보험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나 다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험기간이 종신 이렇게 있으면 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이 이때 한꺼번에 내는, 싹 다 한꺼번에 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20년 이렇게 나눠내는 형태로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전 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납입 방법이 다양한데, 자, 보시면 가는요, 보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단기납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 기간보다 짧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거는 단기납입니다. 단기납. 그러면 2번하고 3번 중에 있겠네요. 자, 나에 보시면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입하니까 전기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에 들어갈 건 전기납. 자,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건 일시납이겠네요.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대요. 그러니까 일시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로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약 철회는 보험 조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불가능한 경우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청약 후 지금 며칠이 지났대요. 33일이 지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없죠. 30일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무효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문제를 항상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무효사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건지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건지 잘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15세 미만,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하면 무효이고요. 이미 사고가 났는데 보험 가입하면 무효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급 지급 사유로 한대요. 자, 그런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무효다,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아닐까요? 이거는 무효다, 무효 해당이 되고요. 자, 2번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들었대요. 치료나 실손의료비 이런 거 드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망을 가입하면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금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무효사유가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네요. 의사능력이 이때 없대요? 이때요. 그러면 심신박약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망보험 가입하면 무효지만 있는 경우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는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보험 계약에 있어서 의사능력이 있을 때도 무효사유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안 준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보험금을 준다.
보험금을 주는 사유는 뭐냐?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자, 1번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이 2년이 지난 후 자살을 했대요. 저희가 이제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자살은 몇 년 지나면 보상하죠? 2년이 지나면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상이 되고요. 자, 2번 수익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해쳤대요. 예, 이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의를 보상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쳤는데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 가능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활이 뭔가요? 우리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이제 2달 이상 미납하고 납입 최고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은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납으로 해지가 되었을 때 해약환급금을 찾아갔다라고 하면은 부활은 불가능하고요. 해약환급금을 찾지 않았다. 근데 이제 밀린 기간의 보험료를 내가 다 납부를 하겠다. 그리고 밀린 기간에 연체이자도 함께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면 부활이 가능한데요. 이 부활도 기간이 있죠. 3년 이내만 가능하죠. 그리고 부활할 때는 뭐를 다시 이행해야 된다? 고지 의무를 새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를 보고 인수 거절할 수 있어요.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한 걸 받지 아니한 경우, 해약한 걸 받으면 부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죠? 자, 2번 계약자는 해지단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약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고지 의무 절차가 생략된다. 다시 고지 상태 부활 시점에 새롭게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략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험회사가 어떤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요. 중개사가 아니라 직원이나 설계사분들이 이런 책임 있는 사유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설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죠? 설계사는 책임진다 그랬죠?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맞고요. 자, 3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거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 틀리죠. 그러니까 맞는 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체증성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에 해당하는 거. 체증이라는 게 뭐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00원인데 15,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증가하는 게 체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 3번의 보기 중에서 뭔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단어를 고르시면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탈락시킬 게 삭감이죠. 삭감.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담번호 어느 부위를 하나를 뺀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개념이 있는 건 몇 번이죠? 1번 보험료 할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삭감은 상감하는 방식이지 체감성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은 체감성, 그리고 특정 부위 부담번호는 일정 부위를 제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인 윤리 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험인이 지켜야 될 윤리죠. 준법 해야죠. 준법, 기술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쟁력 제고라고 하면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력만 키운다는 얘기는 뭔가 약간 소득에만 좀 치우친다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뭔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공신력 제고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공신력 제고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보험 사기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기간은 무슨 일을 하냐 이런 문제 연결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인지 금융감독원인지 경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요거는 정답은 3번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 시스템 인지 개선을 하는 건 금융감독원이고요. 신고센터는요.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회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험범죄신고센터는 보험회사에서 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틀린 지문이거든요. 항상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험범죄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사기 인지 시스템은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금융감독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가 아닌 것. 이것도 어때요? 못하는 자는 하면 할 수 없는 자인데 아닌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특히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은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글자 하나만 바꾼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자, 1번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자, 그럼 파산된 사람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되면 가능하지만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예요. 못하는 자, 안 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집행 면제 달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에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사람. 뭐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파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나 이런 데 해당이 없는, 그냥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보험 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우리 보험 대리점과요,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예탁 맡겨야 돼요. 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점과 중개사가 이제 예탁을 해야 되는데 대리점은 누구랑 계약을 맺고 보험 영업을 하나요?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고 보험 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중개사는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으니까 예탁금을 어디에다가 예탁하면 돼요? 보험회사에 예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어디에 소속이 안 되니까요. 어디에 예탁하냐면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 점포별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몇 명일까요? 1번 2명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수인증 설계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유지율 같은 경우는 13회차와 몇 회차를 보냐면 여러분 13회차가 뭐냐면 1년 지났다는 뜻이에요. 보험계약 유지한 게 1년이 지나면 12개월이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3회차를 냈다는 건 1년 이상 유지했다라는 걸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요 이제 그 다음 회차 보는 게 몇 회차일까요? 2년 후를 봐요. 그럼 2년 후면 몇 회차를 볼까요? 25회차를 보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25입니다. 25. 그래서 13회차는 90%, 25회차는 80% 이상이어야 유지율 기준에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13회차 90%, 25회차 80% 정답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든 광고가 협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이제 준법감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보통은 다 서류를 쓸 수 있어요. 광고 서류나 이런 거 다 마음대로 모집인이 막 만들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심의를
거쳐서 쓰는 게 보통이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경우는 어떨까요? 협회 광고 심의까지 얻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협회 광고 심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간행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인쇄물 조그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품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설계사가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 2, 3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심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면 돼요. 근데 1번에 보시면 보험대리점 소속 개인 설계사의 방송 매체래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파급력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심의 대상이 좀 더 중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나 뭐 동영상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광고심의위원회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다 외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중하구나. 이거는 파급력이 크구나. 이런 것들은 더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 걸러내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공시 문제는 거의 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건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경영공시는 고객이 이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보험회사는 안정적인가, 돈이 좀 많나, 투자해도 되나, 가입해도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상품공시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공시를 하죠. 근데 협회에서 하는 공시의 특징은 뭐였어요? 비교한다. 여러 회사를 비교한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상품 공시는 비교가 어렵죠. 본인 회사 상품만 공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어디서? 협회에서 공시를 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은 뭔가 불안한 정보를 민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공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공시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산공시, 분기별 결산공시, 그리고 수시공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결산공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분기별 결산공시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수시공시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공시를 하는 거니까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됐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결산공시는 매 사업년도 말, 결산공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공시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죠? 요거 3개월. 2개월이라고 하려면 분기별 결산공시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생명보험협회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실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협회는 여러 회사 거를 모아서 공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회사 상품별 주요 정보를 대표 기준으로 비교 공시한다. 이런 비교는 항상 어디다?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예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민원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민원 대처 방법 중요하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고객으로부터 우선 대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객들은 다 제대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싫은 소리를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고객만 먼저 해줘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민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상품 기획 단계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불안전 판매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자,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료 공제라는 게 세액공제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몇 프로까지? 납입보험료의 12%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장애인 전용은 15%였죠. 보장성, 일반 보장성은 12%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거 12%. 자, 그 다음에 부활보험료 부활하게 되면 연체 기간 동안의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연체 이자는 평균 공실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1을 하면 몇 번이다? 2번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더해라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19번 다음 보기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해서 수령한 연금액은 연금 소득이 아닌 땡땡 소득으로 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금 수령을 할 때 자, 그 어떤 세금을 내는 연금이 뭐죠?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을 할 때 세액 공제를 해줘요. 얼마까지? 600만 원까지. 그렇게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뭐로 본다? 연금을 수령, 연금을 탔다. 연금을 탄 게 뭐다? 소득이다. 뭐로 타는 소득이다? 연금으로 탄 소득이다. 그래서 무슨 소득으로 봐요? 연금 소득으로 보는 거죠. 연금 소득.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칸 연금 소득. 자,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미충족했대요.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했대요. 우리가 55세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연간 수령 한도 내에 찾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미충족했다는 얘기는 연금을 한꺼번에 그냥 싹 찾아서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에 세제 혜택 줬던 거 다시 회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타 속세. 여러분 기타 속세는 세율이 높은 거 아시죠? 왜 복권 이런 거 기타 속세잖아요. 세율 높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안 타면 기타 소득세 부과하는데 연금 저축 같은 경우 기타 속세가 15%입니다. 15%. 자,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걸 뭐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갈 건 기타 소득이고 몇 프로 부과한다? 15% 부과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천지수 의무자는 보험설계사에게 라고 했는데요. 우리 설계사분들의 세제 관련된 부분 거의 한 문제에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험설계사분은 여러분들 사업소득자일까요? 근로소득자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특수한 형태예요. 근로소득자처럼요,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요, 연말정산을 하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해요. 모집수당이 나갈 때. 그래서 몇 프로가 원천징수냐? 3%입니다. 기본적으로 3%씩 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제 보험회사가 신고를 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3하고 10을 더하면 몇일까요? 13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1번부터 2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